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특별한 서재에서 발간된 제4의 식탁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요리하는 의사로 알려진 임재양 씨입니다. 유방암 검진 전문 병원인 임재양 외과의 원장, 경북의대 의학교육과 외래교수, 전 유방암학회 부회장, 전 유방클리닉협회 회장을 역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환자의 고통을 실험하면서 의료는 의술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구 삼덕동의 골목 안에 한옥병원을 짓고 사람들과 어울려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까지 확산된 유방암 검진을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농산물 생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입별당이라는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재료를 구하고 요리를 개발해서 건강한 식탁을 차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책의 분량은 총 160페이지고요. 초판 1쇄는 2018년 11월 15일에 발행이 됐습니다. 책의 앞부분에 실린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100%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교적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다 조금씩 불편한 곳이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군데군데 그래 맞아 내가 딱 이 경우야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어찌할까 고민하게 된다. 나는 대구로 이사하고 싶어졌다. 저자의 병원 근처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싶다. 나는 지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무크에서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질병의 생태와 진화라는 제목의 수업을 하고 있다. 다원의학 또는 진화의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몸과 정신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석기시대에 거의 완성됐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하는 바람에 뜻밖의 엇박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저자는 음식을 조절하는 게 우선이라고 단언한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차려진 밥상이 제1식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내 유기농을 비롯해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마련된 게 제2의 식탁이라면 요리사가 환경도 걱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생각하며 차려낸 식탁이 제3의 식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리사가 요리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여기에 의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식생활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단순히 영양학적 관점에서 음식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호르몬 배출에 좋은 음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제4의 식탁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식단과 식습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결국 채식이다. 나도 더 건강해지고 지구도 더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책에 봐라, 노먼 뱃순, 장기려에 이어 요리하는 의사 임재양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저자의 머릿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사 생활을 한 지 37년 된 외과 의사입니다. 25년 전 유방암 검진 클리닉을 열었는데요. 한 가지 장기 검진만 전문으로 하겠다는 의원이 없던 시절이었죠. 유방암 검진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들어서 유방암이 급증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서구화된 생활 습관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 교육하고 환경운동도 했습니다. 몸소 현미채식을 하면서 체중도 줄였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바람직한 먹거리를 알렸습니다. 한옥으로 된 병원을 짓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가슴 훈훈한 경험을 나누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식생활은 더 안 좋게 흘러가더군요. 사람들이 말로는 건강한 음식을 찾지만 병에 걸려서도 쉽게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TV에선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흥미 위주이고 건강적으로는 지극히 불량합니다. 건강하지만 벌레 먹고 말라 비틀어진 농산물은 중간 상인들 손에서 이미 버려집니다.
농민들은 건강하지 않지만 보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이제 의사로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요리해야 이 위험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제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사 요리하는 의사의 식탁 최재천 글을 시작하며 유방암 클리닉 유방암 환자의 증가, 이상한 병들의 출현,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이 왜 위험한가, 환경호르몬 피하기, 환경호르몬 배출, 벌레 이야기, 식이섬유, 땅, 몸,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 나의 경험, 대변, 기생충, 빵, 음식물 쓰레기, 요리, 집밥, 음식 대접, 해남 농부, 꾸러미, 제3의 식탁, 새로운 구상, 제4의 식탁, 살구나무 병원.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내가 유방암 검진 클리닉을 열 당시 한국에서 유방암 발생 환자는 연 3,000명 수준이었다. 2000년 들어서자 증가폭이 커지면서 여성암 가운데 발생률 1위로 올라섰다. 2014년 기준으로 연 2만 명을 넘어섰다. 현대 여성의 일생을 보면 유방암은 전부 여성 호르몬 증가와 관계가 있다. 이미 서구화된 생활 양식 때문에 유방암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유방암을 진단하는 의사가 검진을 열심히 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진료뿐만이 아니라 환경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건강한 먹거리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과 직접 건강한 떡을 만드는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6개월 만에 망했다. 우선 원하는 재료를 맞출 수가 없었다. 국산으로 제대로 된 재료는 시중의 일반 재료보다 보통 2~3배는 비쌌다. 빵에 커피를 함께 마신다면 떡에는 단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시중에서 마시는 단술은 아무리 설탕을 넣어도 그렇게 달게 할 수 없다. 감미료를 넣어야 그 맛이 난다. 떡집은 망했지만 먹거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흔히 사람들은 싸고 맛있는 것을 찾는다.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싸고 건강한 것은 없다. 각 분야 사람들을 만나보면 현재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각 분야 의사들을 만나도 병들이 변했다고 한다. 아토피는 과거 젖먹이 아기들의 병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 20%가 아토피다. 아이들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가 주 원인이다. 과거에는 드물었는데 현재 초등학생 30%가 앓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결혼하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결혼한 부부의 8분의 1이 불임이다. 과거에는 불임의 원인이 여성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남성도 한 몫을 차지한다. 남성의 정자 수가 과거에 비해 25%는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부분의 현상을 환경 호르몬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유방암 전공으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유방에 생기는 병도 변하는 것을 느낀다. 유방암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유방에 이상한 염증이 많아졌다. 내가 처음 유방에 이상한 염증을 본 것은 20년 전이었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염증이었는데 끈적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고 째도 염증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몇 달이 지속되었다. 나도 무슨 병인지 몰랐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 병을 설명할 수도 없고 낫지도 않아서 결국 몇 명은 유방암이 아닌데도 유방을 전부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염증 환자들이 1년에 한두 명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었는데 해마다 이런 환자들이 늘어났다. 이 염증을 조직 검사하면 특발성 유가종성 유방염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디오패틱이라는 단어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니까 아예 유방의 많은 부분을 수술하라고 권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다. 그 중에 한 원인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구절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인 병은 많다. 대표적으로는 아토피와 류마티스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애매한 부분이 많으면서 진단이 어렵다. 면역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몸이 우리 몸의 일부분을 나무로 알고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하고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기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는 증상이 심하면 면역 기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를 쓴다. 완치시키는 약은 아니다. 단지 심한 증세를 완화할 뿐이다.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을 앓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낫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나는 이 자연 치유에 주목했다. 나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관찰만 하는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8년 한국유방암학회에 과거 스테로이드를 쓰고 유방절제까지 한 과정부터 현재 관찰만 하는 환자 38명의 치료 과정을 보고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후 관찰만 하는 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었다. 관찰한다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아니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면 끈적끈적한 고름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상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 호르몬과 관계된 음식물 교육을 더 열심히 한다. 어떤 경우는 음식물 교육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이런 유방염증이 환경 호르몬과 관계 있는 병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나는 환경 호르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편리한 생활용품 대부분이 석유 화학 물질에서 추출됐다. 환경 호르몬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석유 화학 부문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현재까지 개발되고 사용된 물질은 10만 건을 넘는다. 현재도 매년 1000건 이상의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담배다. 담배의 해악으로 모두 니코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담배를 만들면서 들어간 7천여 종의 유해 물질이 더 해롭다. 생활에 편리성을 주는 모든 제품은 석유 화학 물질을 매개로 만든 것들이다. 색깔 좋고 보송보송하고 맛있고 보존이 잘 되는 등의 식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첨가물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종류만 600여 종이다.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다. 입고,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조건이 악화되었고 이것은 모두 환경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각 나라 정부는 환경 호르몬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으면서 먹이 사슬의 최상층인 인간의 지방에 축적돼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중추신경을 악화시키는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환경 호르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1년 스톡홀름 협약을 만들었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169개국이다. 이렇게 수십 년간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알고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 몸의 건강은 항상성으로 유지된다. 37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항상성 유지 능력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다. 상처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몸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다. 그런데도 이상한 병들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뻔한 이유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거나 들어온 환경 호르몬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자정 능력을 벗어난 것이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붙는 수용체가 있다. 호르몬이 각각의 수용체에 붙으면 호르몬이 작용하게 된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수용체는 진짜 호르몬과 환경 호르몬을 구분하지 못한다. 환경 호르몬이 붙으면 우리 몸은 환경 호르몬의 작용을 받아서 이상한 병을 일으킨다. 생선, 고기 등 지방에 붙어있는 환경 호르몬은 최종 소비자인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인간의 지방에 축적되고 반감기가 길어서 평생을 가면서 조금씩 몸속에 환경 호르몬을 내보내고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 생각보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생활 속 필수품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관심만 가져도 사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 일반보다 비용은 비쌌지만 건강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7년 전 내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뀐 것이다. 환경 호르몬은 가축, 생선, 유제품의 지방에 축적된다. 유기농을 먹어도 어느 정도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 호르몬이 붙어있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길, 채식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채식을 하자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먹는 것을 좋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갔다. 95kg 정도였는데 고기를 좋아했고 한자리에서 5인분은 거뜬히 먹었다. 그런데 현미 채식을 하면서 몸무게가 쭉쭉 빠졌다. 살이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유를 모르고 쉽게 피곤해지던 현상이 없어졌다. 몸이 가볍고 개운해졌다. 환경 호르몬을 피하고 열량을 생각한다면 채식이 답이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 나는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이 아니라 큰 양푼에 먹는다. 물론 채소가 많다. 사람들은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은데 발효식품에 대한 과신이 지나치면 안 된다. 무슨 발효액이 좋다는 보도가 나오면 유행처럼 번진다. 발효액에 대한 나의 원칙은 단순하다. 건강한 채소를 맛있게 많이 먹기 위해 발효액을 조금 사용한다. 그리고 요리는 간단하게 한다. 기름에 볶고 양념에 묻히고 굽고 튀기는 과정이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공부한 바로는 채식만 한다 해도 영양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 채식 위주의 식사 재미에 빠지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 들어 유방암 발병이 더욱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현재보다 2.5배 수준은 더 생길 것이라고들 얘기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유방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어느 한 가지 잘못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환경 호르몬을 생각했을 때 섭취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인다고 유방암이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한동안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다가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섭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면 환경 호르몬 배출에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위장에서 잘게 부서지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작은 창자의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돼 영양분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지방은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냥 흡수가 되지 않는다.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쓸개의 담즙이 분비돼야 한다. 작은 창자에서 지방 성분을 물에 녹게 잘게 부수는 중개 역할을 담즙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담즙의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고 환경 호르몬도 여기에 붙어서 같이 나오게 된다. 흔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로 알고 있지만 많이 있을 경우에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그러므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온 담즙 속 콜레스테롤의 80%는 작은 창자 끝에서 다시 간으로 재흡수된다.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이때 환경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에 붙어서 같이 간으로 재흡수된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같이 장에 들어간 경우 콜레스테롤만 우리 몸으로 재흡수되고 환경 호르몬은 식이섬유에 흡착되어 변으로 나온다. 즉 환경 호르몬 배출에도 식이섬유, 바로 채식이 답이다. 여기서 꿀팁 하나, 좋은 식사 방법을 제시해본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 배출 의미에서 보면 저녁을 먹고 나서 아침까지 공복 시간은 길수록 좋다. 공복이 길수록 담낭에서는 아침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 환경 호르몬이 붙어있는 담즙이 많이 모이게 된다.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 때 건강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채소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듬뿍 쳐서 먹으면 기름을 소화시키기 위해 모아둔 담즙이 일시에 많이 나오게 된다. 환경 호르몬도 같이 나온다. 그리고 소화를 다 시킨 담즙 속의 콜레스테롤은 작은 창자 끝에서 재흡수되고 환경 호르몬은 식이섬유에 붙어서 대변으로 나오게 된다. 아침 점심을 제대로 먹기 힘든 경우는 가능하면 공복 시간을 늘렸다가 저녁을 제대로 된 채식 메뉴로 먹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밤늦게까지 기름진 간식을 조금씩 먹으면
담즙은 조금씩 흘러나오고 아침에 채소를 많이 먹어도 나올 담즙이 부족하게 된다. 효과 없는 채식이다.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병에 대한 치료의 접근도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이해 못할 정도로 치료 방법이 자주 바뀌고 다양해져 어렵다. 마당이 있는 병원을 지으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정원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작스럽게 큰 충격에 빠진 환자들은 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럴 땐 환자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옥병원 구석에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건강한 음식 재료에 관심이 가고 요리를 연구하게 되면서 꽃밭은 텃밭으로 변해갔다. 어느 가을에 배추 모종을 심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떡잎 정도만 있던 어린 싹이 깡그리 없어졌다. 망연자실, 이 어린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씩씩거리고 있는데 통통한 메뚜기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폴짝 뛰는 것이 보였다. 순간 메뚜기를 사정없이 잡아채서 땅에 패대기 치고 밟아 죽였다. 엄청난 살기였다. 그런데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채소 잎을 먹는 벌레는 모든 것을 깡그리 먹어치웠다. 처음에는 벌레를 방치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보다 벌레로 인해 파이토케미컬이 생긴 채소를 먹는 것이 내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은 먹도록 그냥 두었다. 문제는 벌레가 어떤 채소는 전혀 먹지 않거나 조금만 먹지만 어떤 채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먹어 치운다는 데 있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벌레가 깡그리 먹는 채소 이름을 적고 식물 분류표에 넣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벌레가 깡그리 먹는 채소는 전부 십자화과에 들어있었다. 배추, 케일, 무, 브로콜리, 양배추 등 우리가 많이 먹는 채소가 전부 여기에 속한다. 약한 풀이나 채소들은 생존을 위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독소를 낸다.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토와 화학물질이라는 케미컬이 합쳐진 말이다. 요사이 파이토케미컬이 주목받고 있다. 파이토케미컬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 성장을 늦추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등 획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식물과 벌레 사이에는 지구 태생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벌레가 먹으면 식물이 방어하고 그러면 벌레는 또 다른 물질로 식물을 공격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십자화과에 속한 많은 채소들 또한 벌레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해왔다. 이렇게 동식물은 지구상에서 살아남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채소도 마찬가지다. 철 따라 나오는 채소는 전부 종류가 다르다. 자기만의 생존 전략이다. 봄에 올라오는 부추는 아주 강한 향을 지니고 있고 무는 가을 무라는 말이 있듯이 김장철 나는 무가 제대로 무 맛을 낸다. 채소는 저마다 나름의 색깔과 영양분을 지닌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시사철 똑같은 채소가 나온다. 과일도 철이 따로 없다. 물도 때 맞추어 주고 빛도 성장하기에 최적으로 비춰주고 온도도 성장하기에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고 벌레의 공격도 없으며 성장하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채소는 모양만 채소지 모든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광합성도 풍부한 태양빛을 받아야 제대로 형성된다. 그런데 실내에서 태양광 흉내를 낸 빛으로 자랐다면 같은 푸른 잎을 가졌더라도 충분한 영양분을 지니고 있을 리가 없다.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 십자화과 농산물은 약을 안 칠 방법이 없다. 유기농을 하는 농부들에게는 풀 수 없는 딜레마다. 우리는 깨끗한 채소보다 벌레 먹은 채소를 고르라는 말을 쉽게 한다.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벌레는 잎을 깡그리 먹어버린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잎은 모양이 비틀어진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벌레 먹은 채소라기보다 모양이 일그러진 채소를 구하라는 말이 정답이다.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빛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뿌리는 광합성에서 얻은 당에너지를 이용해 주위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여 식물을 키운다.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는 꼭 필요하다. 1840년 한 독일 화학자가 땅을 분석한 결과 식물이 자라는데 3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것만 선택적으로 뿌려주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질소, 인, 칼륨이다. 현대 화학 비료의 아이디어를 발표한 연구였다. 1909년 독일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에 많이 있는 질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발견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질소 비료가 탄생하게 된다. 화학 비료는 기존 퇴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탁월하고 빠르다. 화학 비료의 사용은 농업 발전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생산량만 생각하는 농부들은 많은 질소 비료를 땅에 쏟아부었고 점차 산성화되면서 황폐해졌다. 그리고는 산성화되는 땅을 해결하기 위해 석회를 섞어 뿌리기 시작했다. 석회는 땅에 스며들어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물의 활발한 교류를 막고 미생물의 번식을 막았다. 미생물이 줄어드니까 땅의 지력은 약해지고 점점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가 필요했다. 문제는 그런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었다. 식물은 작은 병에도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 식물의 병의 종류도 점점 늘어났다. 농부들은 병충해 때문에 농약을 칠 수밖에 없었다. 악순환에 빠져든 것이다. 우리가 사람 몸을 얘기할 때 건강한지 아니면 병이 있는지로 나누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불건강은 빼고 얘기한다. 자기는 피곤하고 몸이 붓고 아픈데 검사를 해보면 괜찮다고 나온다. 우리 생활에 불건강한 원인은 너무도 많다. 이런 경우 나는 일주일간 자신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양식을 전부 적어보라고 한다. 이럴 때는 검사를 하거나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로 고칠 수 있다. 나는 사람 몸을 간단하게 성분 분석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접근하는 자체를 믿지 않는다. 병에 대한 이런 접근은 현대의학의 기본 개념이다. 현대의학은 증거 중심주의다. 데카르트 이후의 사고 양식이다. 즉 복잡한 것은 분할하고 쪼개어 분석하는 것이다. 환원주의라고도 한다. 어떠한 병이 있으면 원인을 파고 들어가며 쪼개고 또 쪼갠다. 분석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치료 체계를 확립해왔다. 문제 해결에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병들은 이렇게 분석해서 밝혀내고 치료 방법을 만들었지만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해결 안 되는 10%가 있다. 대표적인 병이 암이다.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발견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암 치료는 한계에 부딪혔다. 환원주의적인 분석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은 좀 더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는 이중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농사나 사람 치료나 똑같은 환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땅이 척박하면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나 사람 몸을 검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처방하는 치료 방법이 똑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사람 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진정한 농부를 찾아내고 어떤 먹거리로 사람 몸을 가꾸어 나갈까 고민하는 부분이며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한다. 21세기는 비만이 전쟁보다 무서운 세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과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많은 병과 연관이 있다. 의료비 지출을 고민하는 정부가 비만 예방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이어트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흔히 자기는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이다. 우주의 원리 법칙에 그런 것은 없다. 밥은 적게 먹고 물만 마실지는 몰라도 에너지가 될 만한 간식거리 등을 먹었기 때문에 남아도는 열량이 생기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운동, 음식 2가지가 중요한데 나는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믿는다. 내 경험이기도 하다.
비만을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자료를 모으면 쉽게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쉽고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선전한다. 극단적으로 비만은 마케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이 마케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다. 최근 하루 10,000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10,000보 걷기에 이용되는 장비 회사의 마케팅의 결과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루 10,000보 걷기는 건강에서 거의 바이블 수준이었다. 하루 10,000보씩만 걸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생활습관병의 대부분은 치료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결과가 이제야 나온 것이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모든 방법도 항상 이런 전철을 밟았다. 처음에 지방이 비만이 주범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자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식음료 회사였다. 식품업계는 저지방 상품을 쏟아냈다. 저지방으로 생긴 칼로리 공백은 탄수화물이 채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만은 줄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질병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자 다음 타깃은 탄수화물이었다. 탄수화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식음료 회사는 지금까지 알던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가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리기 시작했다. 무가당 상품이 개발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부족한 칼로리는 단백질로 채웠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방법이 유행한 근거다. 그래도 비만과 그와 연관된 질병은 줄어들지 않았다. 극단적인 방법이 생겼다. 아트킨스 다이어트,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을 일절 먹지 않고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는 방법이다. 원리는 케토산증에서 빌려왔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처음 내가 체중을 줄이자 제일 먼저 얼굴이 홀쭉해졌다. 시간이 지나 웬만큼 체중이 줄었는데도 복부 비만은 요지부동이었다. 내장 비만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몸 입장에서 생각하니 이해가 됐다. 우리 주인이 드디어 직업을 잃었구나. 먹을 것도 없구나. 내가 몸을 비상 모드로 돌려서 몸에 지방을 아끼고 버텨야겠구나. 내 몸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요지부동 자세가 되었을 것이다. 몸이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자 거짓말같이 복부의 지방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허리 둘레가 7인치 빠졌다. 현재 인기 있는 저탄수화물, 즉 고지방, 고단백 섭취는 모두 이런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확실하고 쉽게 체중을 빼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을 해친다. 케톤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는 몸이 산성화된다.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암 등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이 방법을 창시한 당사자는 46세에 일찍 병으로 사망했다.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다. 음식의 3대 기본 물질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칼로리의 균형을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 꿀팁, 의사인 내가 권하는 식사는 대체로 이렇다. 아침, 밥은 배불리 먹어라.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다. 반찬은 채식이든 고기든 관계없다. 조리 과정을 간단히 해서 열량을 적게 하라. 기름에 묻히고 볶고 튀기지 마라. 점심, 달걀, 토마토, 다른 과일. 저녁, 푸짐하게 먹어라. 고기를 먹고 싶으면 기름이 없는 고기로 아예 스테이크를 먹어라. 다른 소스는 뿌리지 마라. 채소를 푸짐하게 먹어라. 밥을 먹으면 반찬을 역시 간단한 조리법으로 하라. 그 외 시간,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지 말고 물을 마셔라.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7년 전 현미채식을 하고 살을 빼고 아직까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별종 취급한다. 낸들 이런 과정이 쉬웠겠는가? 그렇게 음식 조절이 어려운가 하는 호기심으로 나는 시작했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양도 많았던 내가 완전 채식을 시작하려니 한 달 전부터 온갖 핑계도 떠오르고 서글펐다.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었다. 왜 병도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부터 몇 달만 미루자는 생각까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채식을 시작했다.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고 그것도 생선 유제품까지 안 먹는 비건으로 택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진행됐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변하고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재미가 있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행동에 제약이 생겼다. 약속 장소에 가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했고 메뉴 정하는 것 또한 불편했다. 고기 생선을 안 먹고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조차 제약이 따랐다. 영양학적으로는 채식만 해도 사람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때 개인에 따라 육식, 채식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재료의 조리 방법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온갖 불건강하지만 맛있다고 알려진 음식을 간혹 먹는다. 처음 5년간 엄격하게 음식을 조절하면서 몸도 만들고 입맛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었더니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 없이 이렇게 음식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난 주위에 자신있게 얘기하고 다닌다. 5년만 고생하자. 입맛을 건강하게 단련시켜 놓자. 그리고 마음 놓고 죄책감 없이 편하게 맛있는 것을 먹자. 그러면 평생이 즐겁다고 말한다. 현미채식을 시작하자 가장 큰 변화가 대변이었다. 엄청 많이 나온다. 대변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특히 외과 의사에게는 더 그렇다. 사람들의 대변 상태를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과거 서양인과 한국인의 대변은 달랐다.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 사람의 경우 대변은 염소똥 모양으로 양도 적고 끈적끈적하다. 냄새도 고약하다. 며칠에 한 번씩 대변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인은 양도 많고 누런 황금빛을 띈다. 냄새도 그렇게 고약하지 않다. 매일 대변을 본다.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질이 많으면 자연히 대변의 양은 많아진다. 섬유질이 풍성한 음식은 대장 속에 차 있는 독소를 가지고 항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장이 건강하다. 과거 한국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을 때는 변비나 대장의 병이 드물었다. 대장암은 서양 사람들의 병이었다. 젊은이들의 변비, 과민성 대장염 또한 식생활 습관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아침을 느긋하게 먹을 시간도 없고 밥 먹고 변소 가서 대변을 볼 여유도 없다. 현대에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갖 치료를 다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권유하는 대로 먹어서 해결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해결은 간단하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된다. 요즘 대장암도 많이 생기지만 과민성 대장염을 가진 환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과민성 대장염으로 고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원인을 아는 바도 없고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고 환자는 많이 불편하므로 치료 또한 불편한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 변비가 있으면 대변을 보는 약을 주고 설사가 있으면 설사를 멈추도록 약을 주고 복통이 있으면 진정제를 주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항우울제를 준다. 그리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이 중요하다. 가장 잘 알려진 치료가 포드맵 식단이다. 포드맵이란 발효 가능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알코올의 약자다. 한마디로 포드맵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과민성 대장염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장세균의 이상 증식으로 음식 섬유소가 발효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가스로 환자가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건강한 대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요구르트를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선전하던 그 개념이다. 즉 살아있는 좋은 세균 무리를 말한다. 우선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나 포드맥 같은 처방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다음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대변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대변에 좋은 미생물이 자라도록 하는 데는 좋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식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매일 엄청난 양의 대변을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채소 섭취와 대변 보는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때까지 내가 살았던 집은 변소가 화변기였다.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다가 다리가 저렸던 기억을 가진 곳이다. 그러다가 병원 생활, 결혼하고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대변은 좌변기에서 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화변기는 구식이고 좌변기는 신식으로 생각했고 나는 이제 문명 생활을 하니까 좌변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대장은 길이가 1.5m 정도고 몇 차례 굴곡이 있지만 대변이 모이고 나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인 결장은 쭈그리고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굴곡을 가지고 힘도 잘 받는다. 당연히 그냥 좌변기에 앉는 것보다 쭈그리고 앉는 것이 대변 보는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좌변기에 앉더라도 다리 밑에 벽돌이라도 두면 쭈그리는 자세와 비슷하게 된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후지타 고이치로 교수는 기생충 옹호론을 펼쳤다. 기생충이 없어짐으로써 현대의 많은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지는 이렇다. 성인병은 문명병이다.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해로운 독소를 먹는 것이 문제다. 우리 몸에서 이런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과도한 영양분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비만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주장을 연구하기 위해 촌충을 직접 자기 몸에 기르기도 했다. 그는 기생충뿐만이 아니라 기생충이 잘 살 수 있는 장 환경을 만들어야 몸이 튼튼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알레르기 발병이 적고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와 연관된 질병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를 기생충 감염과의 연관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생충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기생충이 새로운 조명을 받는 이면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균형 있게 보자는 의미가 있다. 동네에서 철공소를 운영했던 아버지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여름, 겨울 제철 장사도 잘 돼서 서민들이 돈을 만질 수 있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제대로 더워야 과일도 맛이 있고 곡식도 풍년이라고 하셨다. 몸도 마찬가지다. 더위, 추위는 다 이유가 있다. 현대인들이 너무 따스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이 요즘 발생하는 많은 병의 한 가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약간은 동의한다. 과거에는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생기는 병이 많았다. 하지만 요 사이에는 생활이 편안해지고 위생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문제다. A형 간염도 그중 하나다. 지금 성인들은 더러운 환경에 노출돼 살다 보니 자연히 A형 간염을 감기 앓듯이 스쳐 지나가서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젊은이들에게 A형 간염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심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너무 깨끗하게 키운 반작용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위 환경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에게 조금만 해로운 것이 있으면 기생충이라고 박멸하고 우리가 원하는 식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잡초라고 전부 뽑아버렸다. 심지어 주위까지 전부 죽여버리는 제초제까지 나왔다. 기생충 잡초는 인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양쪽 다 공생관계에 있다.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 몸에 기생충을 키우고 에어컨 없이 살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 환경과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고 하는 말이다. 음식 상담을 하면서 보니 환자들은 이제 자기는 암 환자여서 커피나 밀가루로 된 음식, 특히 빵을 못 먹는다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동양 사람이야 옛날부터 쌀을 먹었지만 서양은 오래전 식습관으로 빵을 먹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50%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정말 밀가루가 몸에 나쁠까? 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서양 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밀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다만 재배 기후가 맞지 않았고 쌀과 보리에 비해 도정이 쉽지 않아서 널리 먹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밀가루가 아니다. 밀을 수입한다. 특히 밀을 수입하면서 적도를 지나니까 농약 방부제 처리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수출하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농약 방부제 처리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농산물이 부패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가장 중요한데 밀은 농산물 가운데에서도 수분이 10% 내외로 작아서 수입에 걸리는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부패할 가능성은 적다. 밀가루의 글루텐에 대한 논란도 많다. 요즘 글루텐 프리 음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 글루텐은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밀가루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고 밀가루의 글루텐 구조 속에 가스가 갇혀서 푹신하고 쫄깃한 빵을 만들게 된다. 글루텐은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빵에 방부제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다. 빵집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식품과 마찬가지로 빵도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병원 한편에서 빵을 구운 지 7년이 지났다. 매주 건강한 빵을 굽고 있다. 통밀을 사용하고 버터,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소금만 조금 들어가는 빵이다. 병원에 오는 환자를 위해서 한 번씩 빵을 내고 있다. 빵이 나오는 날은 환자 대기실 분위기가 아주 좋다. 남은 빵들은 주위에 그냥 나누어주고 있다. 빵을 구우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빵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버터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맛없다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맛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이제 나는 밥 대신 빵으로 자주 식사를 한다. 배부르고 맛있고 우아하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빵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먹어서 속이 불편하고 불건강하다는 것은 밀이나 쌀의 문제가 아니다. 떡이나 빵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하고 변해가는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첨가물 때문이다. 밀가루가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아니었다. 통밀로 만든 빵에 샐러드를 충분히 곁들여서 먹으면 건강한 기준에도 전혀 손색이 없다. 설탕이나 버터가 잔뜩 들어간 빵에 당분이 농축된 잼을 발라서 먹으니 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퇴비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눈다. 우리나라는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나눈다. 현재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한 것도 아니고 온갖 쓰레기가 마구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분리하고 재활용하는지 현장을 가보았다. 나는 기겁을 했다. 어지럽게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정확하게 재분류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대충 정리가 되면 거대한 기계에 들어가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동물들 사료로 다시 탄생되었다. 무엇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었다. 1년에 500만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9천억 원이다. 나는 마당이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기로 했다.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고 저마다 장단점이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땅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 방법이다. 마당 구석 가로 세로 1m 정도의 흙만 있으면 된다.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하면 채소 위주여야 한다. 음식물과 낙엽, 흙, 쌀겨 등을 적당히 섞어두고 정원에 물을 줄 때 한 번씩 수분을 공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준다. 추운 겨울에는 비닐을 씌워서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한다. 지렁이가 먹어치우는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며칠이 지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흔적도 없이 분해된다. 그렇게 우리 집 많은 음식물 쓰레기의 거의 90%를 해결한다. 자료를 찾다가 지렁이 박사를 만났다. 우리나라 지렁이 연구 1인자로 국립환경과학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지렁이 농장을 만들어서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렁이 박사는 평생 동안 이 일에 매달렸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했다. 지렁이가 유익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징그러운 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동물 사료로 만들기 위해 이미 산업화되어 있어서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내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매달리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그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 유출과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당에서 잔반을 줄이자는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환경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질병 치료 비용 등을 줄이자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는 현재 우리에게 닥친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 먼저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무얼 먹는지 기록하도록 한다. 나는 항상 집밥을 강조한다.
사 먹는 밥은 가격을 생각하고 소비자 입맛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다. 식당 잘못은 아니다. 어쩔 수가 없을 뿐이다. MSG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료의 부실함을 MSG나 식품 첨가물이 가릴 수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야 한다. 식품 첨가물 전문가는 어떤 부실한 음식 재료를 가져오더라도 자기는 싱싱하고 색깔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식사 형태면 하루에 평균 50에서 70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첨가물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줄일수록 좋다. 회사나 학교, 사회가 이런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저마다 알아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집밥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단 어떤 밥상이든지 스스로 시작해보라고 권유한다.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기름에 튀겨 먹어도 되고 짜고 맛있게 요리해 먹어도 된다. 집밥을 먹다 보면 신선한 재료를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것이 더 건강한 밥상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 된다. 병원 뒤쪽에는 2층 목구조 건물이 있다. 1층은 다다미 방이 있는 일본식 가옥이고 차를 마시는 공간이다. 2층에는 건강한 빵을 굽고 음식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이름은 한입별당으로 지었다. 한입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자는 의미다. 내가 요리를 시작하면서 손님도 많아졌다. 이제 나 혼자 너댓 명 요리는 쉽게 준비한다. 음식점 요리를 생각하고 오는 분들은 실망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고 맛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친구들 집에 가서 밥이나 차 한잔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는 집으로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하는 경우가 점차 드물어졌다. 과거에는 테이블 세팅도 없었고 따로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도 않았다. 그저 밥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된다는 개념이다 보니 지나가다가 들러서 같이 식사를 하곤 했다. 준비하는 내 입장에서도 초대하는 사람이 너무 번거로우면 계속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원칙을 정했다. 간단하게 준비한다. 준비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메뉴를 정한다. 손님은 음식 준비를 돕기도 하고 그릇을 나르기도 한다. 설거지는 같이 한다. 오는 사람들도 그냥 와인 한 병 정도 들고 오면 된다. 2년 전부터 조금 더 의미 있는 식사를 준비했다. 그래서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밥 한 끼 대접하기로 했다. 그 손님 중 한 명이 천규석 선생이다.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되었다. 1960년대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인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평생 환경운동을 한 분이다. 녹색평론이라는 책을 펴내고 1990년에는 한살림 조합을 만드는 데 일조하셨다. 1980년대 환경, 특히 무너져가는 농촌에 대한 글들은 사회에 많은 울림을 주었다. 원칙론자고 기계가 대단한 분이다. 그 당시 무너져가는 환경에 대해 경고한 글들을 보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살림 조합을 만들 때 정신은 간단했다. 중간 상인 없이 농민이나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면서 같이 살자는 운동이었다. 논리는 아주 쉬웠지만 그리 간단치 않았다. 우선 농민이나 소비자가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가 자기 이득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정은 쉽지 않았고 지금도 한살림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지만 본래 취지는 거의 무너졌다. 현재 여러 가지 생활협동조합이 있지만 규모가 커져서 초기에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조합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규석 선생은 이런 변화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제는 힘이 빠진 노인이지만 아직도 꼬장꼬장하다. 변하지 말아야 할 농부들의 원칙에 대해 엄격하다. 나는 이런 모습이 보기 좋다. 천규석 선생에게 물었다. 선생님, 진정한 농사꾼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왜요? 요사이 참 농사꾼이 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이 지나 그렇게 소개받은 분이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농부다. 해남 농부는 한 달에 한 번 공부 모임이 있으면 4시간 차를 몰고 대구에 온다. 대구에 공부하러 온 농부를 만나고 난 후 나는 해남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해남이 고향은 아니었다.
장소를 물색하다가 10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직접 짓고 수리해온 토담집은 아직까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온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토지 10,000평을 부부 둘이서 농사를 짓는다. 흔히 지속 가능한 농사를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계를 쓰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고 농작물을 돌려가면서 심고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농업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흙이 제일 중요하다. 무거운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으면 그 밑에 흙은 단단해져서 미생물도 못 살고 밑에서 물도 못 올라온다. 결과적으로 갈아엎은 딱딱한 흙에는 영양이 되도록 비료를 주어야 한다. 식물 사이의 잡초는 뽑아야지 비닐로 멀칭을 하면 안 된다. 비닐 멀칭은 쉬운 방법이지만 비닐에 갇힌 땅의 온도가 높아져서 땅의 미생물들이 살기 힘들고 항상 땅과 비닐 사이는 습기가 있다. 땅 표면에 습도가 충분하면 식물의 뿌리가 물을 찾아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남 농부는 자기는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우직하게 이런 원칙을 지키는 이웃이 있다고 데리고 갔다. 600평이나 되는 밭을 기계도 없이 풀도 일일이 손으로 뽑고 농약도 치지 않고 병아리를 손수 부화해 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해남 농부는 현실과 타협한 결과로 자기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10,000평이나 되는 농사를 짓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규모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고 퇴비를 주로 쓰지만 유기질 비료의 도움도 받고 있죠. 항상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미안한 것이 왜 농부의 잘못일까? 얘기하면서 현실을 알수록 농부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밭으로 나갔다. 양배추 밭인데 두 고랑 모습이 전혀 달랐다. 한 곳은 우리가 봐오던 그런 양배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은 둥그런 양배추 모습이 아니라 잎이 마음대로 나 있는 형태고 심하게 비틀어져 있었다. 양배추가 처음 자랄 때 성장점이 있습니다. 이 성장점을 축으로 해서 잎이 계속 생기면 속이 꽉 차는 보통 양배추가 되죠. 그런데 이 성장점을 좋아해서 먹어치우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 애벌레를 잡지 못하면 잎은 보이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죠. 농부들은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힘들다고 했다. 양배추가 싹이 올라오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면 농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쳐버리면 되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흔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것은 약도 안 치고 키우면서 하는 건 약을 친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약을 치지 않으면 농부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얘기하면서도 약자인 농부들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같은 미안함이 몰려왔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먹고 싶다. 그런데 비싼 것은 싫다. 농민들은 크기나 때깔에 좌우되지 않고 제대로 농산물을 키우고 싶다. 구매해주는 안정적인 소비자만 있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먼저 크고 깨끗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벌레 먹고 우박 맞아 흠이 생기고 비료를 주지 않아서 작고 비틀어진 농산물이 건강에도 좋으니까 구입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해결책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 이제는 환경 호르몬의 역습을 받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다. 깨끗하고 때깔 좋고 맛있는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꾸러미는 한살림 초기에 도입했다가 흐지부지된 아이템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철따라 나는 다양한 농산물을 꾸려서 집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농부 역시 30가정만 모으면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소신대로 농사를 짓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10여 가구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집에서는 꾸러미가 대성공을 했다. 우선 먹거리를 가지고 가족 간의 이야깃거리가 생겼다.
도착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조리법을 상의하기도 하면서 훨씬 많은 공동의 관심거리가 생겨서 좋았다.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배달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연재해로 해당 농산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번은 꾸러미 바구니에 생닭이 들어있지 않고 오소리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연인즉 농부가 아침에 닭장에 갔더니 닭 4마리가 죽어 있었다. 구석에는 덫에 걸린 오소리가 있었다. 그 농부는 닭고기 대신 이 사진을 찍어서 꾸러미 속에 넣고 오소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각 가정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의견들이 오고 갔다. 많은 사람이 닭을 못 먹었지만 오소리도 환경의 일부이므로 살려주자는데 의견 일치를 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현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좁혀간다면 꾸러미도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서점에 가서 새로운 관점의 책이 있는지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제3의 식탁이라는 두꺼운 책에 눈이 가서 구입했다. 뉴욕에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현직 셰프의 책이다. 그냥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공급받아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할까 수십 년간 고민한 책이다. 과거 요리는 특정한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 요리 자체가 화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의 요리사들은 무거운 요리, 즉 그랑 퀴진을 극복했다. 1970년대에는 누벨 퀴진이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가벼움과 단순함, 전자레인지와 진공 포장으로 대중이 음식을 쉽게 접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 누벨 퀴진의 요리사들은 아주 간단한 소스를 만들었다. 누벨 퀴즈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요리가 가벼워진 만큼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요리의 대중화는 식재료의 대량 생산을 불러왔다. 많은 양의 농산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질은 점점 떨어졌다. 그러자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건강한 농산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기농이 등장했다. 하지만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유기농도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기농이라도 맛있고 값나가는 농산물이나 생선 육류 소비만 늘어갔다. 닭가슴살, 특정한 부위의 쇠고기, 몇 가지 인기 있는 생선, 가격이 나가는 농산물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었다. 요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제3의 식탁의 저자 댄 바버다.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재 농업의 문제점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제3의 식탁은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과거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쉬운 밥상이 제1식탁이다. 좀 더 좋은 먹거리, 유기농을 찾아다닌 시기가 제2식탁이다. 환경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생각하고 원래 고유의 식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리사가 주도적으로 식탁을 차려내야 한다며 저자는 제3의 식탁을 주장한다. 현재의 왜곡된 식문화에 요리사 잘못은 없는지, 요리사로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 과정을 찾아가는 책이다. 현대인들은 닭가슴살이나 안심, 등심과 같이 특정 부위를 좋아하고 영양가 높고 맛이 있는 연어나 참치와 같은 특정 종류의 생선을 좋아한다.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왜곡이 생긴다. 다양한 종류가 적당하게 공존해야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특정 부위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 양식이 필수적이고 사료값의 변화로 농산물 전체에 왜곡을 가져온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 때문에 환경의 교란 문제가 생기는 것에서 요리사의 책임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책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무엇보다 요리사로서 직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놀라웠다. 항상 의사로서 본질을 추구하고자 생각했던 내가 배울 점이 많았다. 왜 이렇게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지, 유방암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이런 이상한 상황에서 의사는 책임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결국 음식은 건강과 직결된다. 그럼 음식으로 건강을 찾는데 의사인 내가 무언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로서 식탁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제4의 식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셈이다. 책을 읽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댄 바버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뉴욕에 갔다.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블루힐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 2스타다. 오바마 대통령도 방문한 유명한 식당이다. 나는 더 근본적인 정신을 가진 스톤 반즈에 있는 블루힐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뉴욕에서 북쪽으로 40분이나 떨어진 농촌인데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했다. 저녁 식사 한 끼에 $250, 우리나라 돈으로 28만 원이다. 이곳은 원래 록펠러 재단의 농장이었던 곳이었다. 스톤 반즈 주변은 뉴욕 거부들의 별장이 많은 곳이다. 허드슨강 주변에 있으면서 넓은 농장들이 많다. 원래 이곳에 농장을 가졌던 록펠러 재단의 손자인 데이비드 록펠러는 아내 패기를 병으로 잃었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부인 패기의 뜻을 살리기 위해 댄 바버에게 맡겨서 2004년에 농장을 만들었다. 음식농업센터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식당의 역할은 2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가축을 키우고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연구하는 공간이다. 건강한 농축산에 대한 연구가 주 목적이다. 이렇게 농장 옆에 붙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식당, 요사이 유행하는 팜투 테이블의 대표 주자로 댄 바버가 꼽히는 이유다. 블루힐 레스토랑에서는 정해진 메뉴가 없다. 그날 생산되는 재료가 식당으로 공급된다. 그러면 요리사는 재료에 맞는 메뉴를 생각하고 만든다. 이렇게 되면 농부는 날씨도 농산물의 모양도 팔로도 신경 쓰지 않고 건강한 농산물만 생산하면 된다. 댄 바버는 요리사가 주도가 되는 식탁이 되어야 이제까지 뒤틀어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식탁 또한 건강하고 맛있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획기적인 접근이었다. 뉴욕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안에 댄 바버를 넣은 이유를 알았다. 스톤 반즈의 레스토랑 음식 또한 훌륭했다. 레스토랑은 구역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요리하는 주방, 주문받는 직원, 그 중간에 요리사가 있다. 주문받는 직원은 그냥 메뉴만 주문받지 않았다. 손님은 어디서 왔는지, 기호, 버릇, 취미 등 온갖 이야기를 나눈다. 아주 상세한 내용도 있다. 직원은 그 테이블 손님에 대해 정리해서 중간에 요리사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요리사는 그 정보에 걸맞은 메뉴를 생각해내고 주방에 오더를 내린다. 손님이 종업원과 요리사와 소통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블루힐에서 보낸 3시간의 음식 시간은 황홀하게 지나갔다. 블루힐 레스토랑은 내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요리사 댄 바버는 다른 요리사와는 달랐다. 요리만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음식을 생각할 때 요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활동도 하고 있었다. 요사이 각 나라마다 요리사들의 TV 출연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명성을 이용해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페루의 유명한 요리사 가스통 아쿠리오가 대표적이다. 요리를 통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페루 음식은 이제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페루 음식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숨은 보석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다. 가스통 아쿠리오는 페루의 다양한 식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이 크다. 페루뿐만이 아니라 남미 전역과 미국, 유럽의 수십 개의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는 동료 요리사들에게는 항상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 적게 말하고 행동을 더하자. 요리사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서 현란한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외식업계 종업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희망을 잃고 굶주리는 청소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실제적인 행동을 많이 하도록 독려한다. 선배 의사 중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다. 의과대학 시절 남미 대륙을 오토바이를 타고 일주하면서 부조리한 사회 현상에 눈을 뜨고 혁명 전선에 뛰어들어 쿠바를 변화시키고 볼리비아에서 전사한 체게바라, 아직까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 닥터 노만 베수는 자기가 젊은 시절 걸렸던 폐결핵이 결국은 가난 등 불합리한 사회제도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하고 미국에서 성공적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회개혁에 몸담았다.
장기려 박사는 성공적인 삶이 보장된 평양, 서울의 대학병원 생활을 포기하고 직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분들은 환자의 병 치료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료 제도를 고치고 부조리한 사회 현장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의사로서 내가 할 일을 점검해 봤다. 암의 많은 원인 가운데서도 현재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는 환경 호르몬이다.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적게 마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먹거리는 건강한 것을 택해야 한다. 유기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이다. 환경 호르몬은 지구상 모든 생물의 지방에 축적된다. 먹이 사슬의 최종 소비자인 인간이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 인체의 지방에 축적돼 오랫동안 혈액 속에 환경 호르몬을 서서히 내보내면서 암, 치매를 비롯한 온갖 생활 습관병을 만든다.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조리 방법을 굽고 튀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거나 쪄서 먹도록 하면 된다. 많은 생활용품들도 환경 호르몬을 생각해서 고르도록 하자. 일회용 컵을 줄이고 첨가물이 덜 들어간 세제를 쓰고 모든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첨가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도 한계가 있다. 당장 우리들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의료 현장에서 오래 있어 본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느껴진다. 사실 환경 호르몬 배출이 더 중요하다. 환경 호르몬을 대변으로 배출시키는데 파이토케미컬이 아주 중요한데 역시 채식이 답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소도 똑같은 채소가 아니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에서 벌레의 공격 없이 자라거나 수경 재배를 통해 비료의 도움으로 키우기 때문에 크고 모양도 좋다. 이런 경우 채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건강에 중요한 무기질 영양소인 미네랄이나 특히 중요한 식이섬유는 아주 적다. 부드러운 맛뿐이다. 내가 먹는 채소는 억새다. 노지에서 물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벌레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칠게 자란 채소다. 당연히 식이섬유는 아주 많다. 대부분의 사람이 맛이 없다고 피하는 채소다. 이제는 이런 채소를 가지고 요리하면서 식이섬유가 어느 정도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뤄서는 안 된다. 채식을 해야 한다. 채식도 거친 채소를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선 소비자로서 거친 농산물을 찾도록 하자. 십자화과 채소의 성장점에서 싹을 조기에 먹어버리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건강한 농산물을 단순히 모양만 보고 채소의 질을 진단하는 우울을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고구마를 애벌레가 좀 먹었다고, 사과가 우박 맞아서 구멍이 좀 났다고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제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한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서 변수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지 단순히 무게나 빛깔로 값어치를 계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 의사가 농사에 대해, 먹거리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먹는 것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50%만 맞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보충하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다는 기존의 영양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법은 역시 50%만 맞는 이야기다. 이제 의사는 환자에게 분석적이고 영양학적인 음식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약 처방과 더불어 환경 호르몬 배출에 좋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병 종류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자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가를 의사가 가르쳐줘야 한다. 맛 위주가 아니라 건강 위주로 음식을 먹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래야 땅도 살고 농사도 살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도록 앞장서서 알려야 한다. 해남에서 한 달에 2번 내게 보내오는 농산물은 시중에 팔지 못하는 벌레 먹고 억센 농산물만 골라서 보낸다. 나는 제값을 주고 받고 있다. 꾸러미가 오면 나는 요리 연습을 한다.
농민이 거짓말하도록 만들고 진정한 농민들이 죽도록 만들면 우리들의 건강도 같이 죽는다. 식이섬유의 놀라운 효과를 아는 의사가 나서서 그 효능을 설명하고 농부들은 그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그런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식탁, 의사가 주도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는 제4의 식탁을 제안한다. 네, 오늘 낭독 산책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특별한 서재의 제4의 식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